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확신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1200명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에 대해 묻고 그 기억의 정확성을 객관적 증거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확신했던 기억의 74%가 실제와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진화해온 놀라운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 몇 년 전,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비가 내렸고 자신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관 위에 흰 장미를 올려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가 우연히 발견한 장례식 사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고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관 위에는 빨간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바로 기억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조차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억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를 깨뜨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마치 비디오 녹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뇌가 그것을 그대로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대로 재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수산나 마르티네스 콘데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은 녹화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창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는 그 기억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MRI를 통해 관찰한 결과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그 기억이 처음 형성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을 저장할 때는 주로 해마와 편도체가 활성화되지만 기억을 떠올릴 때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뇌의 놀라운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매끄럽고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서술적 오류라고 부르는데 뇌가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면서도 그것이 실제 기억이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의 표정, 목소리 톤, 주변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대화 내용의 일부분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뇌가 그럴듯하게 채워넣은 것입니다. 2024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준 후 일주일 뒤에 그 영상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이 확실히 기억한다고 답한 세부 사항의 60% 이상이 실제 영상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실제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영상이 제가 본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신했는데 그곳에 없어서 한참을 헤맨 경험, 분명히 어떤 약속을 했다고 기억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경험, 어떤 영화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뇌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무의미한 정보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대신 뇌는 중요한 정보는 강화하고 덜 중요한 정보는 생략하거나 변형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럴듯한 추측으로 빈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뇌는 우리에게 큰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재구성된 기억이 원래의 경험과 똑같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겪는 당신과 나중에
그 경험을 기억하는 당신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봅시다. 휴가 기간 중 13일은 정말 즐거웠지만 마지막 날에 큰 실망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경험하는 자에게는 130일의 비율로 좋은 경험이 많았지만 기억하는 자는 그 마지막 날의 실망을 더 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그 휴가를 떠올리면 별로 좋지 않았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피크앤드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경험에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토대로 전체 경험을 평가합니다. 실제 경험의 길이나 대부분의 시간이 어땠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뇌가 재구성한 주관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억의 재구성이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동적으로 기억을 편집하고 각색합니다. 마치 능숙한 영화 편집자가 무의식 중에 스토리를 더 드라마틱하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린 네이델은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일정한 간격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의 기억 속 이야기는 점점 더 간결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과장되고 복잡한 부분은 단순화되었으며 모순되는 부분들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매번 처음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의 기억에서도 일어납니다. 911 테러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억들도 상당히 변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이 911 테러 하루 후에 학생들에게 그날의 기억을 기록하게 하고 1년 후, 3년 후에 같은 기억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후의 기억은 처음 기록된 것과 평균 43%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기억이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부정확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뇌의 신경가 소성에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과 관련된 신경 연결들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마치 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길이 조금씩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도나 브리지는 이를 기억의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뇌는 그 기억을 현재의 맥락에 맞게 업데이트합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 새로 얻은 정보, 현재의 신념 등이 모두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년 전에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현재 감정이 그때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과거의 기억도 더 긍정적으로 기억될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과거의 기억도 더 부정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같은 사진을 보여주되 이번에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는 가짜 뉴스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처음에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착해 보였다고 기억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급 편향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과거의 기억을 소급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이 변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뇌는 마치 능숙한 위조범처럼 기억을 편집한 흔적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고 그들의 뇌 활동을 MRI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기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뇌가 새로운 기억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새로 창조된 기억이 원래 기억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하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기억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그 조작된 기억이 원본보다 더 진짜 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모든 기억이 거짓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보존됩니다.
문제는 세부 사항과 감정적 색채, 그리고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마치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색감이나 명암이 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첫 데이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면 그 데이트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날 입었던 옷의 색깔, 먹었던 음식의 정확한 메뉴, 나눴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의 정확한 강도 등은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더욱 많이 변형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동시에 그런 기억을 더 많이 각색하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중성적인 이미지들과 감정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들을 보여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기억을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이미지에 대한 기억이 더 부정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런 이미지들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이 기억의 선명함과 정확성을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은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개입될수록 기억은 더 주관적이고 편향된 방향으로 변형됩니다. 이런 현상은 트라우마 기억에서도 관찰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그 사건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그 기억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실제 기억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트라우마 경험 자체가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사실은 대부분 유지되지만 그 사건을 둘러싼 맥락이나 감정적 해석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기억들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실패와 성공을 겪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주관적인 이야기라면 당신의 정체성 역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트라우마에 얽매여 있다고 느낀다면 그 기억이 절대적이고 불변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그런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현재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치료법들이 이런 기억의 재구성 능력을 활용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내러티브 치료 같은 접근법들은 환자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의 가변성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유명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물어본 후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5살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짓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려주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25%가 이런 거짓 기억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거짓 기억에 대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추가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쇼핑몰의 모습, 그때 입고 있던 옷, 느꼈던 감정까지 상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더욱 쉽게 우리의 기억에 스며들어갑니다. 이런 현상은 법정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차가 얼마나 빠르게 충돌했나요? 라고 묻는 것과 차가 얼마나 빠르게 부딪혔나요? 라고 묻는 것은 다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가 부딪히다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목격자는 실제보다 더 빠른 속도를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도된 답변이 목격자의 실제 기억을 바꿔버린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후에 같은 목격자에게 다시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억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마치 물과 같아서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감정,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기억이라는 물이 담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억의 특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기억을 의심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억에 대해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완벽하다고 확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억도 존중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억의 감정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이 사실적으로는 부정확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이 당신에게 주는 감정적 의미는 여전히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는 그날 비가 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서는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날에 큰 물고기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부정확하지만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는 감정적 진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관대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친구나 가족이 어떤 사건을 당신과 다르게 기억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뇌가 그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억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라는 식의 갈등은 대부분 기억의 재구성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주관적으로 재구성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맞는가를 따지는 대신 우리 각자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사실성보다는 그 기억이 각자에게 주는 감정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기억의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트라우마에 압도당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점차 희석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로지 회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의미나 교훈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억 자체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힘들었던 이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느껴졌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거나 더 나은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별 당시의 고통은 줄어들고 그 경험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의 재구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역사학자들이 집단 기억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은 세대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기억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 그리고 현재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 기억의 변화는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픽션이 실제 역사보다 더 강력한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기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영화나 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접한 후에 자신의 관련 기억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나중에 들은 가족들의 이야기나 사진, 비디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부 정보의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기억으로 통합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 속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중 일부는 포토샵으로 조작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50% 이상이 가짜 사진 속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그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실험은 시각적 정보가
우리의 기억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미지나 비디오를 조작하는 것이 쉬워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짜 기억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이날 추억 기능들은 우리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고리즘이 선택한 과거의 게시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들은 그날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고 종종 가장 좋은 순간들만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제보다 더 행복했던 과거를 기억하게 되거나 반대로 현재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의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억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대신 기억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기억은 완벽한 녹화가 아니라 창조적인 재구성입니다. 매번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현재의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완벽한 정확성이 아니라 그 기억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과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과거가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억의 함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뇌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가장 확신에 찬 결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결정을 내릴 때 완전히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정보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확신하시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수많은 지름길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편향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편향이 우리의 기억에도 스며들어 과거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1,500명의 참가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 변화와 기억을 추적했습니다. 6개월 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조차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의 현재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더 잘 기억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필터링하거나 왜곡합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편향을 적용합니다. fMRI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들을 때와 모순되는 정보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들을 때는 보상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믿음과 모순되는 정보를 들을 때는 고통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객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로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기억들은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는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싫어하는 정보는 빨리 잊어버리거나 왜곡해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정치인의 좋은 정책이나 발언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문제가 된 발언이나 실정은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재해석합니다. 반대로 그 정치인을 반대하는 사람은 문제가 된 부분은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좋은 정책은 잊어버리거나 어차피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현상을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향된 추론의 결과가 우리의 기억에 축적되면서 점점 더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만 둘러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선호에 맞는 정보만 보여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합니다. 이를 에코 챔버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메아리가 울리는 방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만 계속 듣게 되는 현상입니다. MIT의 연구진이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의 80% 이상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계정들과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도 알고리즘의 추천과 자신의 선택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향된 정보들이 기억에 축적되면서 자신의 의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식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정보의 양과 질을 혼동하여 편향된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본다면 그는 자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향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했을 뿐 과학적 합의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편향된 정보 노출이 우리의 과거 기억까지 바꿔버린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몇 주 후에 그 이슈와 관련된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 후에 처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한 후 의견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을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음 의견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어도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 편향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이 과거의 기억을 소급적으로 수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람과 관련된 과거의 좋은 기억들도 함께 부정적으로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상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과거 행동들도 더 긍정적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행동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의 재해석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의하는데 그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계속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광 효과라는 현상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그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과거 경험들까지 그 성공이나 실패의 관점에서 재해석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학창시절에 평범했던 경험들도 그때부터 리더십이 있었다, 창의적이었다는 식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같은 학창시절 경험을 그때부터 현실 감각이 부족했다,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단 사고와 결합될 때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집단 사고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집단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개인의 기억도 집단의 기억에 맞춰서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많은 집단적 오판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기억을 집단의 내러티브에 맞춰서 수정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 사고가 온라인을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하나의 잘못된 정보나 해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만델라 효과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와 다른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3년에 사망했죠. 또 다른 예로는 베렌스테인 베어스라는 아동 도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렌스테인 베어스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베렌스테인 베어스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평행우주나 시간여행 같은 SF적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단순한 심리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비슷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델라의 경우 그의 긴 감옥 생활과 다른 흑인 운동가들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섞여서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확인 편향이 작용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기억을 표현하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면서 집단적인 거짓 기억이 형성됩니다. 셋째, 인터넷의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 지역적으로만 존재했던 잘못된 기억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마치 보편적인 현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집단적 거짓 기억의 형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가짜 뉴스의 확산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피자게이트라는 가짜 뉴스가 퍼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가 아동 성매매에 본거지라는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단서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되고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들을 실제로 본 것처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남성이 총을 들고 그 피자 가게에 침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가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증거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생생한 현실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짜 정보가 어떻게 개인의 기억을 조작하고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의 행동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이런 현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라고 해도 텍스트나 조작이 뻔한 이미지 정도였지만 이제는 실제 인물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이런 딥페이크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유명 정치인의 연설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중 일부는 딥페이크로 조작된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참가자들에게 그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놀랍게도 78%의 참가자들이 가짜 영상의 내용을 실제로 했던 발언으로 기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험 후에 그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알려주어도 많은 참가자들이 그래도 비슷한 말은 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시각적 정보를 매우 강력한 기억의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보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개인적인 기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모습을 담은 가짜 비디오를 본다면 그것이 실제 기억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치료 목적으로 트라우마 기억을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트라우마 상황을 재현하되 더 긍정적인 결말을 가진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 연구 결과는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논란도 크게 일고 있습니다. 기억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이 치료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과 함께 우리는 기억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완벽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체념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지적 겸손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강하게 확신하는 것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확신하는 기억이 종종 가장 부정확한 기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확신의 정도와 정확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되는 증거들도 공정하게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에코 챔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만 보지 말고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의 매체나 의견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이 있을 때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기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중요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도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억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넷째, 팩트 체킹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정보나 자신의 기존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해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집단의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사고가 빠르게 형성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했던 것들이 나중에 틀렸다고 판명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는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감정과 논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기억의 형성과 재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화나거나 두렵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시간을 두고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 즉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편향에 빠져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완벽한 객관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고 편향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편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낙관주의 편향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위험과 실패 가능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증 편향도 때로는 유용합니다. 이미 검증된 믿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매번 모든 것을 새로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편향들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입니다. 건전한 낙관주의가 현실 부정으로 변하거나 합리적인 확신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변할 때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기억을 점검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검증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편향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인식의 왜곡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억의 함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뇌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더 관용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기르며 궁극적으로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통찰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판단도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속이고 기억은 우리를 배신하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며 더욱 관대하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함정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억의 함정에 대한 이해입니다.